서울의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끊임없이 두드려댔고 그 소리는 마치 도시 전체가 흐느끼는 것처럼 들렸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내부는 바깥의 음울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숨막힐 듯 고요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날카로운 직선으로 디자인된 가구들은 마치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잘 꾸며진 전시장 같았다. 서유진은 소파 끝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하얀 원피스는 창백한 그녀의 얼굴과 어우러져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위태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결혼 반지가 끼워진 손가락을 매만지는 그녀의 손길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곧이어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그의 슈트에서는 비에 젖은 냉기가 흘러나왔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무심하게 쓸어 넘기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고 그저 지독한 피로감과 짜증만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태주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거실 중앙의 검은색 대리석 테이블로 걸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툭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서명해.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걸로 모든 게 끝이야.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시끄럽게 만들지 마.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가슴에 밝혔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단 몇 마디 말로 정의되고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걸음으로 테이블로 다가갔다. 봉투 밖으로 삐져나온 서류의 제목은 이혼 합의서였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다른 작은 봉투에서 수십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 속에는 태준이 지금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 한소희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호텔로 보이는 곳에서 함께 있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각각의 사진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유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집을 지키고 그의 성공을 위해 내조하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의 품에서 웃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태주는 그런 유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감정 소모가 지긋지긋했다. 소희는 날 이해해줘. 네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준단 말이다. 그의 변명은 오히려 유진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녀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라니. 그건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은 그의 필요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차가운 분노,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얼굴이 이제는 낯선 괴물처럼 보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유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매달리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관계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의 질문에 태주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는 사실 이유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유진에게 질렸고 새롭고 자극적인 소희에게 끌렸을 뿐이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린 끝났다는 사실이지. 태주는 회피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사랑 소희였다.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받았고 방금 전까지 유진에게 향했던 냉담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로 변했다. 응, 소희야.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그 다정한 속삭임은 유진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 공간에서 아직 법적으로 자신의 아내인 여자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남자. 강태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이내 힘을 주어 펜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에 서유진이라고 적힌 이름 옆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다. 한 획, 한 획, 그녀는 지난 3년의 시간을 사랑했던 기억을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내고 있었다. 서명을 마친 유진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한때 영원한 사랑의 징표였던 다이아몬드 반지는 이제 차가운 쇠붙이에 불과했다. 그녀는 반지를 사진들 위로 떨어뜨렸다. 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반지가 사진 속 웃고 있는 태준의 얼굴 위로 굴러갔다. 이걸로 됐지?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유진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담담한 반응은 오히려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태준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후련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이 찝찝한 기분. 그는 그것을 유진에 대한 마지막 남은 동정심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입고 있던 하얀 원피스 자락이 그녀의 발걸음에 따라 흔들렸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고 떠나는 폐잔병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같기도 했다. 강태준 씨, 문을 열기 직전 유진이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다. 태준이 고개를 들자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오늘 버린 게 무엇인지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을 테지.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빗소리가 그녀의 뒷모습을 삼켜버렸다. 태주는 혼자 남겨진 펜트하우스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유진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후회, 내가?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떠올렸다. 젊음, 부, 명예, 그리고 곧 자신의 옆자리를 채워줄 아름다운 여자까지.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텅 빈 집 안을 채우는 시계 초침 소리가 그리고 창밖의 빗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와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완벽하게 끝났다.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토록 시리고 텅 빈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일까? 그는 이 불쾌한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한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편 아파트를 빠져나온 유진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고통뿐이었다. 그녀는 얼마나 걸었을까?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였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검고 거대한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뱃속에서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배 위로 가져간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자신과 강태준의 아이. 그를 증오했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었다. 이 아이는 그녀가 살아야 할 이유이자 그녀가 다시 일어서야 할 희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되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누구보다 강해져야만 했다. 유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강인한 모성애와 굳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향한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없이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 둘만의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날 밤 서유진은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의 지난 삶이, 상처가,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저 불빛들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새로운 땅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과 아이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파리행 비행기는 서유진을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 주었다. 샤를드골 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낯선 언어와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약간의 돈과 당장 머물 곳을 구하기 위해 예약한 작은 호텔, 주소뿐이었다.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온 그녀에게 파리의 낭만은 사치에 불과했다. 처음 몇 달은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말에 지구의 허름한 다락방을 구해 살았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과 낡은 가구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리의 잿빛 지붕들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낮에는 어학원에 다니며 필사적으로 불어를 익혔고 밤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전공 서적을 뒤적이며 감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독한 입덕과 함께 찾아온 변화를 그녀는 직감했다. 작은 동네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유진은 기쁨보다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혔다. 이 낯선 땅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을까? 강태준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 아이는 또 다른 흥정의 대상이 될 뿐일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오롯이 자신만의 힘으로 지켜내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그녀를 나약함에서 건져 올리는 동아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주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 서빙부터 번역일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돈을 모았다. 10달 후 유진은 파리의 한 병원에서 홀로 진통을 겪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을 때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작고 붉은 핏덩이,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 지난 모든 고통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다. 아이의 얼굴에는 강태준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유진에게 아이는 그저 축복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성은 강 씨를 따랐다. 그것은
아이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으려는 그녀의 마지막 배려이자 언젠가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물었을 때 들려줄 이야기를 위한 준비였다. 하지만 그녀는 맹세했다. 강민주는 결코 진화그룹의 손자가 아닌 서유진의 아들로 행복하게 자랄 것이라고. 민준의 존재는 유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의 작은 미소, 옹알이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살아갈 힘을 주었다. 그녀는 낮에는 민준을 돌보고 밤에는 아이가 잠든 틈을 타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작은 다락방은 어느새 각종 건축 잡지와 설계 도면, 그리고 아기 장난감으로 가득 찼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엘리제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인테리어 프로젝트부터 시작했다. 파리의 작은 부티크, 카페, 개인 주택 등을 디자인하며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동양적인 미학과 유럽의 실용성을 결합한 그녀의 디자인은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그녀는 밤을 새워 일했고 고객과의 약속은 목숨처럼 지켰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어느덧 예쁜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유진의 삶에도 안정이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다락방에 살지 않았다. 센 강이 보이는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자신만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도 열었다. 엘리제서라는 이름은 파리 건축계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한 디자인 공모전이었다. 파리시에서 주최하는 낡은 도서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였다. 수많은 쟁쟁한 건축가들이 참여했지만 최종 당선작은 무명에 가까웠던 엘리제서의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기억의 정원이라는 콘셉트로 과거의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개방적인 공간을 제안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재개관한 도서관은 파리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고 엘리제서는 단숨에 업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그녀를 조명하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프로젝트 의뢰가 쇄도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바쁜 와중에도 유진은 민준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아무리 피곤해도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책을 읽어주었다. 주말에는 릭상부르 공원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 그림을 보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고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다. 민준은 엄마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아이는 불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어린아이답지 않은 총명함과 배려심을 보였다. 민주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 묻지 않았다. 유진이 만들어준 세상 속에서 아이는 부족함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유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서울을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 엘리제서는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공간의 시인, 빛의 마술사와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사는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재기했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유진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스튜디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비 내리던 서울. 하지만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불사조처럼 날아올랐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녀에게는 눈부신 현재와 미래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이 모든 것을 지켜낼 것이다. 서울에서 걸려온 한 통의 국제 전화를 받기 전까지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엘리제서의 파리 스튜디오는 언제나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높은 천장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막 새로운 프로젝트의 최종 시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서 아멜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최고급 종이로 인쇄된 두툼한 서류철을 내밀었다. 그것은 최근 건축계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제안서였다. 한국 서울에서 온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마담. 아멜리의 말에 유진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서울. 그녀가 지난 5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도시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제안서를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더 셀레스티얼 서울 호텔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서울의 심장부의 랜드마크가 될 7성급 호텔을 짓는 그야말로 세기의 건축 프로젝트였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탐낼 만한 자리였다. 제안서에는 엘리제서의 철학과 디자인 스타일을 존중하며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유진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건축가로서의 야망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들끓는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땅,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그녀는 제안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유진은 잠든 민준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았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 같았다. 이 아이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그녀를 5년간 버티게 한 힘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녀의 커리어를 정점으로 이끌어줄 기회이자 민준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발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약한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엘리제서였다. 어쩌면 이번 기회는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완벽하게 극복하라는 신의 계시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버려진 아내 서유진이 아닌 세계적인 건축가 엘리제, 서로 당당하게 그 땅을 다시 밟을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에 위치한 진화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주는 더 셀레스티얼 서울 호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보고를 받으며 날카롭게 임원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5년의 시간 동안 그는 더욱 냉혹하고 빈틈없는 경영자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카리스마에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의 곁에는 이제 법적인 아내가 된 한소희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그에게 설렘이나 위안을 주지 못했다. 끝없는 쇼핑과 사치, 동료, 연예인들과의 가십으로 하루를 보내는 그녀는 성공한 경영자의 트로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서로의 필요와 욕망으로 유지되는 쇼윈도 부부에 불과했다. 그래서 총괄 디자이너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프로젝트 담당 임원이 기다렸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건축가 엘리제 서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계약을 위해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엘리제서, 태주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지만 업계 최고를 고집하는 그의 기준에 맞는 인물이라는 사실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엘리제서가 파리에서 활동하는 신비주의적인 동양인 천재 건축가라는 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 이름 뒤에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며칠 후
유진은 민준의 손을 잡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5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 들이마신 공기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말과 사람들의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는 민준의 손을 더욱 잡았다. 엄마, 여기가 엄마가 태어난 곳이야? 민준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응, 우리 아들. 여기가 엄마의 고향이란다. 앞으로 여기서 재미있는 일 많이 만들자. 그녀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스스로에게도 다짐했다. 그녀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빠르게 변한 서울의 풍경을 멀차 바라보았다. 높게 솟은 빌딩 숲 사이로 그녀가 과거에 살았던 아파트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잠시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려 창밖에 새로운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녀는 현재를 살아야 했다. 그녀의 귀환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엘리제서의 신상 정보는 업계에서도 베일에 쌓여 있었기에 진화그룹 측에서도 그녀가 직접 프로젝트 발표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녀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유진은 이 시간을 이용해 서울에 적응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유진은 가장 먼저 민준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파리 스튜디오에서 가져온 프로젝트 설계도를 펼쳤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프로페셔널한 건축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다. 그것이 자신과 아들을 지키는 길이자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두 남녀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더 높은 성공을 위해.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서울의 밤하늘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진화그룹의 컨퍼런스 홀은 국내외 언론과 투자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베일에 쌓인 천재 건축가 엘리제서의 등장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강태주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채 시계를 확인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진화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정각이 되자 홀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안으로 들어서는 한 여인의 모습에 장내에는 나직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좌중을 압도하는 고요한 카리스마까지. 그녀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마치 여왕처럼 보였다. 여인은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태준의 귓가에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가까워질수록 드러나는 그녀의 얼굴 윤곽에 태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선 얼굴, 그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그녀를 소개했을 때 태준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인을 맡으신 세계적인 건축가 엘리제서님을 소개합니다. 엘리제서라는 이름과 함께 스크린에 뜬 얼굴은 5년 전 자신이 비참하게 버렸던 아내 서유진의 얼굴이었다. 태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의 여자는 그가 기억하는 서유진이 아니었다. 연약하고 순종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가운 자신감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유진은 태준을 향해 짧게 목례를 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듯한 완벽하게 사무적인 태도였다. 그 무심한 눈빛에 태주는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완벽한 무관심. 그것은 그가 서유진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것을 이해했다. 유진은 곧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스크린을 가리키는 손짓 하나하나에는 전문가의 확신이 넘쳤다. 그녀는 도심 속 오아시스라는 콘셉트 아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혁신적인 호텔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녀의 설명에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태주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서유진이 엘리제서가 될 수 있었을까? 지난 5년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감정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투자자들과 기자들이 벌떼처럼 유진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유진은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막힘없이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때 자신의 소유물이라 여겼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이 감히 다가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태주는 유진에게 다가가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비서와 함께 홀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발걸음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본능적인 이끌림에 의한 것이었다. 유진은 1층 로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는 달리 그녀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태준이 막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 맑고 청아한 아이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작은 남자아이가 달려와 유진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은 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 오뚝한 코, 굳게 담은 입술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처럼 똑 닮아 있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충격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유진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 민준이 오래 기다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태준이 들어본 적 없는 무한한 사랑과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이와 몇 마디 말을 나누더니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등 뒤에서 망연자실 서 있는 남자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도 태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서유진, 엘리제서, 그리고 자신을 꼭 닮은 아이, 조각난 퍼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떠다녔다. 5년 전 그가 비 내리는 날 내쫓았던 여자가 그의 아이를 낳아 이제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가 무심코 버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유진의 마지막 말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충격, 그 이상의 감각이 그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세계는 뿌리부터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유진과 자신을 닮은 아이, 강민준의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화면 속의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들이
의미 없는 기호의 나열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혼란에 사로잡혔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가장 먼저 신뢰하는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엘리제서, 아니 서유진이라는 여자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사설 탐정을 써서라도 좋아. 출국 기록부터 시작해서 파리에서의 생활, 주변 인물,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며칠 뒤 태준의 책상 위에는 서유진의 5년을 압축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파리에서의 비참했던 초기 생활, 만삭의 몸으로 홀로 아이를 낳은 기록, 그리고 엘리제서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태준의 손이 분노인지 모를 감정으로 굳어졌다. 가장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의 신상 정보였다. 이름, 강민준. 출생일, 그가 유진과 이혼한 지 정확히 9개월 후 아버지의 성을 따랐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향한 원망의 표식인가? 아니면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잡기 위한 덫인가? 온갖 추측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태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아내인 한소희였다. 그녀는 태준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무언가를 보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의 날카로운 신경질과 깊어진 그림자는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태준 씨?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요? 어느 날 저녁, 소희는 최고급 와인을 들고 그의 서재를 찾았다. 그녀는 특유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태준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피곤해. 나가봐. 그의 싸늘한 반응에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소희는 여자로서의 직감으로 태준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준의 동선은 회사와 집, 그리고 가끔 들르는 바가 전부였다. 다른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중 태준은 탐정으로부터 민준의 유치원 등원 시간에 맞춰 찍은 사진 몇 장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사진 속에서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유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웃는 모습은 더더욱 자신을 닮아 있었다. 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인가? 확인해야 했다.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탐정에게 민준의 유전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물건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칫솔이든 머리카락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며칠 후 탐정은 민준이 유치원에서 사용한 컵을 어렵게 구해왔다. 태준은 그것을 들고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 센터를 찾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시간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 사이 진화그룹과 엘리제서 측의 첫 실무 회의가 열렸다. 태준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유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하고 냉정했다. 사적인 감정은 단 하나도 내비치지 않은 채 오직 건축 설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태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복도에서 유진을 따로 불러 세웠다. 잠깐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에 유진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앞에서 태준은 자신이 준비했던 수많은 질문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 아이, 누구 아이야?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게 강태준 씨와 무슨 상관이죠? 이건 비즈니스 미팅 자리입니다. 사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죠.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제 아들이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태주는 5년 전보다 더 높은 감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분노에 휩싸여 서재의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그 소란에 놀라 달려온 소희는 난장판이 된 서재와 이성을 잃은 태준의 모습에 경악했다. 대체 왜 이래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녀가 소리치며 묻자 태준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폭력적인 모습에 소희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반드시 그 비밀을 파헤쳐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태준과 소희의 완벽해 보였던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강태준은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온 서류 봉투를 받았다. 그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나열된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그의 눈을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태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하얀 종이 위에 찍힌 활자의 무게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강민주는 그의 아들이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알 수 없는 소유욕과 핏줄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 그리고 지난 5년에 대한 뒤늦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는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되찾겠다고. 태주는 비서를 통해 유진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호텔 프로젝트와는 무관한 둘만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고는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 역시 이 문제를 언제까지고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한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프라이빗 룸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아이, 내 아들이더군.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 아닌 통보에 가까웠다. 유진은 검사지를 내려다볼 뿐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마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태주는 오히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얼마를 원해? 네가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주지. 그 돈 받고 아이는 나에게 넘겨. 그는 아이에게 진화그룹의 후계자로서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논리였다. 그의 말에는 아들에 대한 애정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으려는 오만한 정복자의 논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여전히 돈과 권력이면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 씨, 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당신은 5년 전 아버지가 될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유진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준이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해요.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건 돈과 권력뿐이겠지만 전 제 아들에게 사랑과 안정을 주었죠. 과연 누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일까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태준은 유진의 당당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라도 내가 이길 거야. 친자 확인까지 된 마당에 법은 내 편일 수밖에 없어.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그녀를 짓누를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소송, 좋죠. 한번 해보세요. 그녀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며 나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진화그룹의 강태준 회장이 5년 전 아내와 뱃속에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셀레스티얼 서울 호텔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인 엘리제서의 사생활이 스캔들로 얼룩진다면 과연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프로젝트는 좌초되고 진화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겠죠. 그녀는 태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바로 그의 성공과 명예였다. 유진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제 아들과 저의 평화를 보장해 주세요. 그럼 저도 건축가 엘리제서로서 강태준 회장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드리죠. 하지만 제 아들을 건드린다면 전 모든 걸 걸고 당신과 진화그룹을 함께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태준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는 유진이 감정에 호소하며 눈물이라도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허를 찌르는 전략가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잡은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날의 만남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최고의 로펌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진의 허점을 찾아내어 그녀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유진 역시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리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온 국제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전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치밀한 수싸움이 필요한 기업과 법률의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차가운 태도와 알 수 없는 집착에 한소희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태준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그 원인이 엘리제서, 즉 서유진과 그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의 손에 들어온 강민준의 사진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사진 속 아이는 누가 보아도 강태준의 아들이었다. 자신의 지난 5년이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태준의 서재로 뛰어들어갔다. 이 아이 당신 아들이지? 그래서 요즘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군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렸다. 태준은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의 침묵은 소희에게 긍정보다 더 잔인한 비수가 되었다. 그 여자랑 아이 절대 건드리지 마. 태준의 낮은 경고는 그녀의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놓았다. 그가 지금 자신을 버리고 그들을 선택하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한소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위험한 싸움을 시작했다. 배우라는 직업을 10분 활용해 교묘하게 언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인 적 친한 연예부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다. 천재 건축가 엘리제서의 비밀스러운 사생활, 미혼모 논란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추측성 기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다. 유력 재벌 회장을 유혹해 프로젝트를 따냈다. 불륜으로 아이를 낳고 성공을 위해 아이 아빠를 협박하고 있다는 등 사실을 교묘하게 비튼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이 모든 것은 서유진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소희의 계략이었다. 유진은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파파라치들이 아들 민준의 유치원 근처까지 따라붙기 시작하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경호를 강화하고 변호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론사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한소희가 있음을 직감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언론 플레이가 생각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자 소희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더 직접적이고 위험한 방법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뒤를 봐주던 해결사에게 연락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겁을 먹고 제 발로 한국을 떠나게 만들어줘. 아이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겠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증오가 서려 있었다. 평소에 화려하고 우아한 여배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도끼 어린 암컷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어. 강태준도 그 자리도 전부 다. 그녀의 독백은 섬뜩할 정도였다. 태준은 최근 벌어지는 언론의 움직임과 소희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 사이에서 연관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을 향한 비방 기사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소희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겉으로는 유진을 동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숨길 수 없는 통쾌함이 언뜻 비쳤다. 어느 날 밤 태준은 서재로 들어서다 통화 중인 소희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너무 티나게는 말고 그냥 작은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해요. 아이가 다치면 더 좋고. 소름 끼치는 대화 내용의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희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다. 당황한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지?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추궁에 소희는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이미 그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후였다. 그날 이후 태준은 소희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고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통감했다. 유진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이토록 추악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를 느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유진과 민준을 소희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희의 계획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유진이 호텔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녀가 안전모를 쓰고 설계 도면을 확인하던 중 바로 그녀의 머리 위에서 고정되어 있던 철제 구조물 하나가 굉음과 함께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유진은 피할 시간조차 없이 추락하는 구조물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위험해. 굉음과 함께 강태준의 외침이 공사 현장을 갈랐다. 그는 몸을 날려 멍하니 서 있는 서유진을 밀쳐냈다. 두 사람의 몸이 바닥으로 뒹굴고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그들이 있던 자리에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진은 몇 초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녀를 감싸 안은 단단한 팔과 거친 숨소리.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린 강태준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것이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태주는 팔의 통증보다 가슴을 찌르는 분노와 공포가 더 컸다. 만약 자신이 한 발이라도 늦었더라면, 만약 한소희의 계략이 성공했더라면,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에 치를 떨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는 더 이상 한소희를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태주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집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쇼핑백을 늘어놓고 있는 한소희가 있었다. 태주는 다짜고짜 그녀 앞으로 사고 현장 작업반장에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던졌다. 한소희의 사주를 받고 구조물 고정장치를 일부러 헐겁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지하실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낮고 섬뜩했다.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소희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하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였다. 그는 그녀의 눈물 속에서 추악한 악어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태준은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와 함께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소희는 절규하며 매달렸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섰다. 그가 유진을 버렸던 5년 전 그날처럼 이제 그는 소희를 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련함이 아닌 지독한 혐오감과 자기 반성만이 남았다.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은 태주는 깊은 후회에 잠겼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이 무엇을 쫓아 달려왔는지 돌이켜보았다. 더 높은 성공, 더 많은 부호, 그리고 잠시의 쾌락. 그것들을 위해 그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자신의 손으로 내팽개쳤다.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와의 미래, 그리고 평범하지만 따뜻했을 가정. 그는 유진과 민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떠올렸다. 그 사진 속에는 그가 그토록 원했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 반면 한소희와 함께한 시간들은 화려했지만 공허했고 진실한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연극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한소희를 내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모든 위험을 초래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기에 그 책임 또한 온전히 자신이 져야 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진화그룹의 이미지에 흠집이 가더라도 한소희의 범죄를 명백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즉시 비서를 시켜 한소희의 범죄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 사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녀가 저질렀던 언론 플레이와 유진에 대한 명예훼손 증거까지 모두 모았다. 그것은 진화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여인에게 평생의 빚을 진 남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다. 며칠 후 태주는 유진이 머물고 있는 호텔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양육권을 주장하는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 담담한 표정의 유진이 서 있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죄책감의 무게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미안하다, 서유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메마르게 갈라져 나왔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진심, 어린 사과였다. 내가 당신과 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어. 정말 미안하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정한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변화는 인정해야만 했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다가올 마지막 폭풍을 향한 새로운 서막이었다. 진화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의 대연회장은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더 셀레스티얼 서울 호텔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내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태준은 의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했고 그의 아내 자격으로 참석한 한소희는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맨 앞자리를 지켰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재무보고와 향후 사업계획 발표가 끝나고 마침내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된 호텔 프로젝트의 진행보고 순서가 되었다. 태주는 단상에 올라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 엘리제 설을 직접 소개했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섰고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먼저 호텔의 전반적인 디자인 콘셉트와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그녀의 전문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주주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막바지에 그녀는 예상치 못한 화두를 던졌다. 하지만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위협하는 심각한 내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뒤쪽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그동안 자신을 비방했던 인터넷 기사들과 악성 댓글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글들의 최초 유포 경로를 추적한 자료가 이어졌다. 모든 경로는 한소희의 측근들과 연결된 차명 계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에 대한 조직적인 명예훼손이자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입니다. 유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려 했지만 유진의 다음 증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공사 현장 사고 당시의 CCTV 영상과 함께 돈을 받고 사고를 조작했던 작업반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어진 영상에서 그는 한소희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꾸몄다고 자백하고 있었다. 그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까지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나자 장내는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유진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회계 자료들이 나타났다. 한소희가 설립한 유령 회사를 통해 호텔 프로젝트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간 내역, 즉 그녀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한소희는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내 남편을 뺏으려고 저러는 거야. 그녀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녀의 히스테릭한 반응은 오히려 그녀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들었다. 모든 눈이 의장석의 강태준에게로 쏠렸다. 그가 과연 아내를 감싸고 이 사태를 덮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의 편에 설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선택을 지켜보았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유진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자리에 계신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의 깊은 사과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고백했다. 엘리제서 디자이너께서 제시한 모든 증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진화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장래는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을 인정하며 한소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진화그룹을 위기에서 구하고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존경,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소희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썼지만 그 소리는 거대한 함성에 묻혀 사라졌다. 진화그룹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모든 거짓과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서울에는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한소희는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화려한 명성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진화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강태주는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세상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강태주는 조용한 교회에서 칩거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가 버렸던 것들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은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들인 민준이었다. 그는 권력이나 돈이 아닌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을 통해 조심스럽게 민준과의 만남을 청했다. 주말 공원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동물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유진이 정해준 규칙 안에서 그는 묵묵히 아들의 곁을 맴돌며 서툰 사랑을 표현하려 했었다. 유진은 그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태준을 아버지로서 민준과 만나게 해주었지만 그 이상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그들은 이제 부부가 아닌 그저 강민준의 부모라는 역할로만 연결되어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민준을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길에 유진을 불러 세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난 몇 달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유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걸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는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유진은 잠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내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했다.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의 의사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용서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5년의 시간 동안 전 당신 없이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제 행복은 이제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태준에게 내리는 마지막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영원히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달 후 더 셀레스티얼 서울 호텔이 마침내 완공되어 화려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 호텔은 개관과 동시에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고 건축가 엘리제 서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유진은 오프닝 행사 무대에 올라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과거의 폐허 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태주는 행사장의 가장 먼 곳에서 TV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그가 감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유진은 다시 파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다. 언제든 민준과 함께 고국을 찾을 수 있는 그들만의 보금자리였다. 떠나기 전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유진은 거실 바닥에서 아들 민준과 함께 레고 블록을 조립하며 웃고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퍼졌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유진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복수도 재결합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낸 평온이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민준이 블록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유진은 아이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서 민준이를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렇게 엄마랑 민준이 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유진은 창밖에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비 내리던 날과는 다른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새벽이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자기 자신이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그 남자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새벽은 오롯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해 밝아오고 있었다.